화요일 여야 현역 의원과 함께하는 정치와투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예. 앞서 본부 뉴스에서도 좀 다뤄봤습니다만 오늘 오전에 경찰이 투기 의혹 받고 있는 LH 본사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사업본부 직원들의 주거지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뉴스들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김성환 의원님, 예. 당에서는 지금 이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떤 대책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뭐 아무래도 저희 정부 하에 공기업에서 일어난 일이라 네. 국민들한테 참으로 송구스러운 일이죠. 이런 일이 원천적으로 생기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네. 저희 여러 가지 부족함 때문에 일이 생겼고 그나마 지금 단계에서라도 그 일이 일부가 이제 드러난 것만 해도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번을 계기로 해서 특히 공직사회가 내부 공무상의 비밀을 활용해서 개인의 치부를 삼는 일은 어떤 형식으로든 발본색원 해야 되지 않겠냐는 각오로 네. 실제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리고 뭐 입법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입법하고 또 형사처벌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형사처벌해서 공무원들이 이런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네. 이런 일은 이제 더 이상 없을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게 세태가 반영이 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세태가 반영이 됐다. 예. 지금 정권은 아스팔트 좌파가 아니고 강남 좌파가 주류거든요. 그 핵심 이제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배를 굶어가면서 투쟁했던 아스팔트 좌파가 아니고 예. 좌파인데 강남의 좌파가 주류인 그런 정권입니다. 그거는 명분상으로는 진보를 내세우고 그러니까 공정을 내세우지만 또 그 실질적인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탐욕적인 자녀 문제든 재산 문제든 하나도 양보 없이 권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 챙길 거 다 챙기는 예. 그런 것이 강남 좌파거든요. 아스팔트 좌파하고 틀린 부분이 그걸 지금 우리 이 정권 들어서서 이제 계속 보고 있죠. 그리고 그러면서 또 내로남불. 그러니까 그런 그 도덕적으로는 이 좌파라는 측면에서 진보라는 측면에서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비판하지만 네. 행동에 있어서는 그런 기득권층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를 했을 때도 전혀 그 도덕적인 부끄러움을 안 느끼고 그리고 또 문제가 생기면 뭐 이렇게 뱃자락식으로 왜 그래서 뭐 어떻다는 거예요 어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냥 우기고 막 이렇게 덮고 이런 걸 보면서 이 세상의 주류가 이렇게 가니까 여기서 내가 못 먹으면 내 기회 있을 때가 못 먹으면 못 먹는 사람이 내가 바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점점 가지게 되고 그리고 문제가 되더라도 뭐 버티면 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또 빠져나갈 방법이 있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그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이게 도덕적인 그 기준이 무너진다. 네. 세상이 도덕적으로 혼탁해진다 하는 그런 우려를 계속 제기했던 게 단순히 그냥 정권의 문제, 권력의 문제, 무슨 뭐 특정 장관의 문제, 인사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렇게 되면 세상이 그리 돼버린다. 세상이 그리 돼버린다. 그걸 이제 윗물이 아랫물로 흘러가는 거니까 위에 사람들 하는 걸 보고서 밑에 사람들도 이런 건 되는구나, 이렇게 버티면 되는구나, 못 먹는 사람이 바보구나. 네. 뭐 이런 그 세태가 형성이 돼버린 거 아닌가 그런 측면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건 참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2016년, 17년에 촛불이 있었고 촛불 시민들의 다수가 이게 나라냐 싶어서 각종 우리 사회의 특권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그 핵심에 소위 우리 사회 기득권층의 특권이 있어서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자고 했고 그것을 반대했던 정당이 국민의힘입니다. 그 이제 겨우겨우해서 이제 공수처 제도를 통해서 국가의 이제 최상류층이 부정부패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막긴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밑바닥까지 그것을 다 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마치
우리 정부가 우리 조희진 의원님처럼 강남 좌파에서 내로남불했다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아직까지 그 사회 곳곳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일종의 과거의 행태나 이런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그것을 우리 정부의 행태라고 얘기하는 것은 네.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희진 의원님 진단을 해주셨고 그러면 예. 이 상황에서 이게 불거졌고 예. 지금 이것이 일부 확인이 점점 더 현실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어떤 대책으로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면? 근본적으로는 뭐 대통령께서 남은 1년 임기 동안에 이런 네. 부분을 반추하고 반성하고 바로잡는 인사를 통해서든 뭐 이제 정치 또는 국정 운영을 통해서든 바로잡는 게 필요하지만은 당장은 이 사건 자체를 제대로 네. 그 외과적으로 딱 그냥 국민들이 보기에 정확하고 치밀하게 네. 속 시원하게 딱 이렇게 적초를 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짧은 기간 안에 길면 길수록 뭐 나라에도 도움이 안 되지만은 네. 뭐 여야 간의 정쟁도 격화될 거고 정부에도 도움 안 될 겁니다. 이 길게 갈수록.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잘못한 사람들을 찾아내고 처벌하고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뭐 정책적으로나 입법적으로 대안을 만들고 네. 그렇게 되는데 짧은 시간 안에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잘못한 사람들을 찾아내고 처벌하는 거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검찰 합동수사본부 그거 이상 합동수사단 네. 그 이상의 이 그 유능한 이 기구를 찾기 힘들 건데 지금 정부는 계속 그걸 피해가고 예.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이 이 사건을 과연 실체를 규명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일까, 자격이 있는 사람들일까? 저 사람들이 사실 조사 결과 발표한 국민들이 믿을까 싶은 사람들에게 대통령께서 권한을 주고 책임을 맡기고 예. 저 사람들이 하면 그럴 만한 능력이 될까? 조사 능력, 수사 능력 될까? 진실을 규명할 만한 그런 역량이 될까라고 싶은 사람들한테도 권한을 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첫 단추를 좀 잘못 깨어가고 있어가지고 검찰에게 줘야 된다. 검찰 합동수사본부에게 줘야 된다라고 조혜진 의원께서는 생각하고 계시는 거군요. 저는 검찰 합수단 구성해가지고 예. 거기다가 그 맡기고 그다음에 감사원은 감사하고 예. 국정은 국정조사하고 이 3박자를 맞췄을 때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이 문제가 이 정리가 될 걸로 봅니다. 김성원 의원님 지금 보면은 국가수사본부 경찰 쪽에서 주로 이제 이걸 담당하게 된다고 하고 하는데 검찰에는 안 맡기는 건가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조혜진 의원님이 오늘따라 그 입법기관의 의원님으로서 조금 과도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아실 텐데 우리 사회가 이제 검찰의 이 일종의 선택적 기소와 수사를 해왔던 관행을 없애고 또 여러 가지 그간의 여러 이제 선진 사례들을 고려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검찰에게는 소위 6대 범죄에 대한 기능을 줬고 나머지는 이제 경찰이 하는 걸로 해서 경찰이 소위 국가수사본부를 만들었죠. 요거는 만약에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미 이제 법으로 검찰정법이 개정이 됐고 그 6대 범죄에 들어가면 당연히 검찰이 하는 게 맞죠. 네. 그런데 요거는 지금 성격상 경찰의 국가수사본부가 하게 법률적으로 되어 있는 건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무리하게 이것을 경찰에 맡긴 거 아니고 또 어제 대통령께서 이것이 검경이 합동으로 해야 될 첫 번째 사례다라고 해왔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 누가 수사를 하느냐의 문제는 아니고 이번에 이제 국가수사본부가 본격적으로 수사를 했고 또 검찰이 이거에 대한 일종의 이제 기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력해서 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감사원 문제는 저는 뭐 감사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네. 이미 그 차원을 벗어나서 매우 빠른 수사가 필요하고 또 제도적으로 감사원이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하면 되는 감사원도 하면 일이라고 된다. 보여집니다. 다만 또 국회가 껴서 뭐 국정조사를 할 일은 아니고 일단 이 국수본이 본격적인 수사를 하니까 그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네. 미흡하다면 또 정치권이 뭐 추가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그 일반 사건 수사를 이제 경찰 국수본에 넘기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네. 나머지 6대 범죄는 검찰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6대 범죄가 부패 범죄, 공직자 범죄, 네. 그리고 경제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산업 범죄, 그리고 그 대형 참사 범죄입니다. 이 6개입니다. 지금 이게 부패 범죄 아닙니까? 공직자 범죄 아닙니까? 지금 여당에서 계속 저 의원님뿐만 아니라 여당에서 계속
그 검경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6대 범죄 말고는 다 넘어갔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 못한다고 그러는데 6대 범죄 6대 중에 범죄다 두 이것이. 개에 딱 해당되는데 어. 그거를 검찰이 수사 안 된다고 하는 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중간 지점에 어떤 내용이 드러날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죠. 다만 우리 사회가 어렵게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고 이제 국가수사본부가 출범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는 시점 아닙니까? 네.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그 6대 범죄에 해당되는 건이 있으면 당연히 검찰이 나서서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원천적으로 막거나 하지 마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확인이 되면 당연히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도 있을 텐데 이 모든 거를 다시 검찰로 가져가서 한다 그러면 다시 후퇴하는 측면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국가수사본부도 계속 수사 역량을 키워 나가야 되고 아직까지 수사가 이제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켜보고 저는 판단할 수 있는 문제다. 네. 검찰이 수사를 막은 적 없다. 다만 현재의 기능상 드러난 범죄의 성격상 검찰이 직접 들어갈 문제는 아직까지 아니어서 그렇지 확인이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히. 그 부분에서 이제 국수본 경찰이 수사 의지와 신뢰의 부분하고 역량의 부분에서 국민들이 신뢰를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럼 경험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냉정하게 보면은 검찰이 하고 있는 걸 갖다가 경찰에게 넘겨주는 이 정부의 이 관심사는 딱 그겁니다. 검찰에 맡겨놓으면은 컨트롤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정부의 부담이 안 되는 거는 이제 밝히고 알겠습니다. 정부의 부담이 되는 건 적당히 이렇게 덮든지 해야 되는데 검찰은 그게 컨트롤이 안 된다. 그런데 경찰은 그게 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은 박원순 시장 사건도 경찰에 가보면 그렇게 위험하게 됐죠. 그리고 또 이용구 법무 차관 문제도 그렇게 됐죠. 예.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볼 때 경찰이 믿을 만하니까 이제 넘겨주는데 더구나 경찰 초대 국수본부장도 그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외부 인사를 임명할 걸로 봤는데 결국은 경찰 내부 인사 그중에서 또 문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인사 이렇게 되니까 의지, 역량, 경험 이런 걸 볼 때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를 불을 끌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까? 국민들이 그걸 과연 믿을까? 그에 대해서 굉장히 두 분께서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이제 여러 의견까지 좀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좀 토론을 다시 좀 중심으로 좀 끌고 돌아와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애초에 제보를 통해서 민변의 제보가 왔고 이제 참여연대까지 함께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광명, 시흥 이쪽에 개입해서 정보를 취득하고 땅을 샀다는 의혹이 지금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 여기만 그럴까? 아니, 다른 곳은 오늘도 보니까 인천 계양 신도시 여기도 투기 의혹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3기만 그랬을까?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을까라는 궁금증이 의구심이 계속 국민들은 들 수밖에 없고 배신감도 들기도 하고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당황스럽거든요. 범위를 어디까지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고 언제까지 확대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차제에 우리가 부동산을 통한 소위 부동산 불로소득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접근해야 될 때가 됐다고 보여지면 이미 늦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직자는 투기를 하면 안 되고 예를 들면 부동산 투기 세력은 투기를 해도 되는가? 저는 그거 역시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부동산은 이 특수한 재화여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일종의 불로소득을 얻게 되는 게 만연하면 어떤 사람이 이 성실하게 일해서 돈 벌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박탈감이 지금 생겨 있는 상태잖아요. 따라서 이제 공직자들이 그런 그 내부 정보를 통해서 투기를 한 건 당연히 문제를 삼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만 그 외에도 부동산을 통한 일종의 불로소득 혹은 투기적 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성찰하고 근본적 대책을 만들어야 될 단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혜진 과거에도 그런 일 많았죠.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 때도 검찰이 합수단 만들어 가지고 아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아마 적발이 되고 수백 명이 구속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한 번 또 이렇게 대대적으로 조사하고 처벌을 했었고. 근데 제가 느낀 나중에 결과 나와봐야 되겠지만 제가 느낀 느낌으로는
이 정권 들어서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유혹을 더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동산 값 떨어뜨린다고 해서 섣불리 뛰어들어 가지고 부동산 대책을 24번, 5번, 6번 하는 동안에 오히려 부동산 불로소득이 어마어마하게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더 크게 한몫 잡는 사람들이 생겨버렸거든요. 네. 역설적이지만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거지만 그런 걸 보면서 그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과거에도 그런 유혹을 느꼈겠지만 지금은 더 야, 이거 뭐 나는 열심히 평생 이거 뭐 이 업무에 종사하면서 봉사해 왔는데 네. 뭐 이건 재주는 뭐 고민 없고 뭐 저 돈은 떼놓이 번다더니 뭐 밖에 투기꾼들만 다 좋은 일 시켜주네 하는 나는 뭐야 이런 유혹을 과거보다도 더 많이 느끼게 만든 것이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 의한 이 불로소득 진짜 하늘 모르고 치솟는 이 불로소득 그것 때문에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네. 하나는 정권이 워낙 초장부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때문에 적폐 드라이브 걸면서 정권의 권한이 강해질수록 사실은 부패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오히려 거꾸로 우리는 깨끗한 정권이고 역대 최고의 깨끗한 정권이고 순도 100% 정권이고 뭐 이런 식의 오만이 현실적으로 그 밑에서 기생하는 이 독버섯이 번지는 걸 갖다가 못 보고 또는 방치한 측면도 있어서 예. 그래서 이 정부에서 이런 일이 더 많을 가능성이 많은데 과거에도 있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조사한다면은 과거에 있었던 사례도 좀 조사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네. 당장 현재 있는 것부터 제대로 하고 과거까지 조사한다고 하면서 현재 걸 제대로 조사 못하면 그거는 오히려 물타기밖에 안 되는 거니까 네.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맞다고 봅니다. 근데 처벌할 근거도 부족하다. 그리고 법적으로 뭐 주식이나 이런 것과 다르게 이런 정보들이 제대로 악용해서 누가 이걸 투자를 했을 때 현 시점에서 지금 이걸 처벌할 근거가 상당히 좀 부족하고 희박하다라는 걸 이 민변의 서성민 변호사가 저희 인터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뭐 그런 생각 안 드는 게 좀 전에 설명드린 거 노태우 정부 때, 네. 노무현 정부 때 네. 그때 법이 지금이 그때보다 더 강하면 강하지 지금 법은 약하지 않은데 예. 그때 수백 명을 구속시키고 수천 명을 이제 잡아들이고 이렇게 했는데 예. 더 부동산 규제법이 더 강화된 지금의 뭐 규정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그건 이상치로 이해가 안 되고 공무상 비밀 누설도 있는 것이고 직권 남용도 있는 것이고 뭐 권리행사 방해도 있는 것이고 저는 현행 당장 떠오르는 그 규정도 있지만 네. 상적으로 생각해 볼 때 과거보다 더 엄격해졌기 때문에 규정이 없어서 처벌 못한다는 그런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상 비밀 유지와 관련한 조항도 있고 네. 여러 규정이 있어서 처벌을 못하는 건 아니고 다만 재산사 이익의 3배에서 5배까지 몰수하자 예를 들면 네. 그것은 아직 입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할 수 있냐 이 문제는 남는 거죠. 그러니까 처벌이라고 해봤자 현재의 처벌은 굉장히 벌금 내면 그만이라고 한다 처벌이 그러면 약하다. 징역형도 있긴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거를 토지를 매입한 시점과 이 이제 신도시를 발표한 시점이 있고 지금 현재는 대부분은 이제 토지를 매입 예컨대 그 비밀 정보를 가지고 토지를 매입한 상태일 수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익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최대한 입법을 서둘러서 네. 그것이 원천적으로 불로소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법으로 최대한 억제할 건 억제하고 또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 네. 이 추가적 이익이 실현되지 않도록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소급 적용도 가능합니까? 뭐 특별법으로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기존 법으로 최대한 하고 예. 입법을 빨리 한 이후에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실현 이익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매입은 했지만 아직 매각하거나 무슨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환수하거나 몰수하거나 이게 불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다퉈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헌법에는 소급표 금지 규정이 있죠. 예. 그리고 원론적으로 보면 소급표를 적용하지 않는 게 맞고 지금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 지난 정부 그러니까 그 이전의 정부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지만 지금 정부 들어와 가지고 과거 사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수많은 소급표 입법들이 지금 도입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헌법의 소급표 금지 규정이
거의 침해 당하거나 아니면 뭐 상훈화까지는 아니겠지만은 그 유명무실한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려고 하면 저는 뭐 못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옳으냐 아니냐는 부분에서는 다른 문제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일단 저는 정확하게 진상 규명하고 처벌하고 그다음에 그 지금 각종 그 징벌적 규정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나중에 벌금이든 네. 뭐 그 다른 형태로 뭘 하든 간에 그걸 갖다 징벌적으로 적용하는 입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 의견 소개해드리고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 1954님은 이 문제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 윤리 문제입니다. 이참에 공무원, 공기업 직원들의 윤리 지침을 확실히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도 주셨고 3282님은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사장을 지냈던 변창흠 장관 자리 내놔야 하고 신도시는 취소해야 하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환수해야 합니다라는 의견 주셨고 3629님은요. 이런 문제 해결책은 부당하게 취한 이익의 몇 배 정도를 강력하게 벌금으로 내도록 하는 것이 아닐까요?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 이것만큼은 꼭 환수를 하고 몇 배 더 죄값을 더 치르게끔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정치와투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헤드라인 뉴스 듣고 기상청 교통정보 확인한 이후에 다시 두 분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와투 돌아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4.7 보궐선거 이야기도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보니까 3월 9일 이낙연 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나는 날이죠. 오늘 물러났습니까 이제? 제가 오전 뉴스를 못 봤는데 오늘 아마 기자회견을 마지막으로 해서 퇴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물러난다는 건 이제 대권 도전이라든가 그러니까 대권 1년 이게 지금 시점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하고 나서 갑자기 지금 이 대권 주자 이 적합도 같은 관련해서 상당히 좀 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혜진 의원님?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일단은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다. 우리 당 사람은 아니지만. 아니고 뭐 하지만은 어쨌든 내년 대선은 이 보수 중도 또는 반문 진보, 네. 또 국민의당, 뭐 국민의힘, 국민의당, 뭐 무소속 제3연대 등등 이 범야권 전체가 그 통합을 해서 대선에 도전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외연이 확장되면 될수록 이제 가능성이 커지는데 윤석열 전 총장의 지금 위상이 이 외연을 확장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우군이 많아지는 거라서 당으로서는 뭐 나쁘지 않은 거고. 네. 근데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저는 그 여론조사상으로도 보면은 관망하고 있던 이 중도층이나 무당층이 싹 이쪽으로 쏠려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폭등한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그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이렇게 보던 이 그 자산들이 시장에 블루칩이 하나 딱 상장이 되니까 그쪽으로 일시일거에 몰려서 그 짧은 기간 안에 지지율이 폭등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성환 의원님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예, 뭐 조혜진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일시적 컨벤션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 있다가 본인이 이제 사의를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상 정치 선언을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찬반이 있는 거죠. 뭐 그만두는 건 이제 자의로 그만둔 거지만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를 하는 게 맞겠냐, 특히 대권에 도전하는 게 맞겠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제 검찰총장을 해오면서 했던 여러 가지 행태들 그리고 그 주변의 부인과 그 장모가 해왔던 여러 가지 행태들 또 그 검찰 주변에 본인이 소위 선택적 수사를 하면서 챙겼던 참모들 이 과정에서 나타난 선택적 정의들이 이제 하나하나 드러날 텐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마 그 지지율이 조정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막 시작이니까 조금 두고 봐야겠죠. 이제 막 시작이고 조금 두고 봐야 된다고 하셨습니다만 윤석열 전 총장이 그야말로 바로 직전까지 검찰총장을 지냈던 사람이잖아요. 정치적 중립에
자리에 있던 사람이고 그것을 부르져 왔던 사람인데 정계 진출을 사퇴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관심을 받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괜찮다고 보시는 건지. 정치 민심이 그만큼 지금 불안정하고 네. 격동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죠. 원론적으로 보면은 네. 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법을 다루는 쪽, 법원이나 검찰 네. 이쪽은 재직해 있을 때도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 독립을 고수해야 되고 네. 그런 측면에서 재직 활동 안에도 정치권과 거리를 둬야 되고 나오고 난 뒤에도 또 일정 부분은 그런 이 과정을 거쳐야 재직하고 있을 동안에 그런 정치적 그 독립성, 중립성에 의심을 받지 않고 남아 있는 사람들의 또 영향을 또 덜 주게 되고 네.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지금 문제는 지금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말 그대로 뭐 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걸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데 검찰은 말할 것도 없고 검찰도 지금 정치적으로 완전히 쪼개져 가지고 대통령 직계 부대, 그 아닌 부대 하고 아주 뭐 거의 난리가 난 상태고 심지어 그보다도 더 우리가 국민들 상식에 법 정치적으로 거리가 멀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이라고 생각했던 법원조차도 완전 정치판이 돼가지고 네. 뭐 법관 회의도 가보면은 다 특정 정치 세력이고 대법원장도 그 법원 내에 하나회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조직 출신이 대법원장이 돼버리고 그 사람이 또 그런 사람들도 중용하고 또 그 안에서 정치 활동하던 사람, 정치적 발언하고 특정 정파 이념에 치우친 활동하던 사람이 바로 공천받아서 여당 국회의원 돼버리고 네. 그러니까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져서 국민들도 그걸 이제 뭐 더 이상 그걸 이상하게 생각 안 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도 좀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김성환 의원께서 동의하지 않으실 것 같고요. 지난 20대 국회 때 검찰의 주요한 정보가 시시각각으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입에서 나온 적이 엊그제 같은데 우리 조혜진 의원님도 그런 말씀 하십니다. 제가 보기에도 적절치 않은 행위죠. 다만 이게 왜 생겼냐 아시겠지만 이 우리 정부 들어서 검찰이 가져왔던 그동안의 특권적 권력에 대한 검찰 개혁을 시도했고 그 검찰 개혁을 일종의 방해하거나 막기 위한 수단으로서 소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그것도 내용이 아주 지연 말단적인 걸 부풀려 가지고 표창장이라든지 이 추미애 장관 아들 이 면회 나온 문제, 그 휴가 나온 문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마치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데 그걸 제대로 못한 핍박받는 집단으로 일종의 코스프레를 한 거죠. 그러면서도 철저하게 검찰 내 비리는 엄호하고 은폐하고 그래 왔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는 최근에 한명숙 모해 위증 사건도 사실상 덮으려고 시도한 거 아닙니까? 이런 과정으로 볼 때 그 검찰이 그러면 진정으로 정의로운 검찰인가? 모두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사실상 그 과정에서 정치적 검찰 행동을 해온 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되돌아봐야 되는데 그 수장인 사람이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를 하게 됐으니까 조만간 국민들이 그 내용을 다 보지 않겠습니까? 네, 4.7 보궐선거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권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 어떤 행보를 갈 건가가 이제 가장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윤 총장과 함께 일을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어쨌든 범야권 주자로 분류가 되고 있고 예.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을 그만큼 올리는 그 지지 여론이 예. 다 보면은 정부 여당에 대한 불만과 비판의식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몰려있기 때문에 예. 뭐 윤 총장 본인도 그 총장 그만두면서 던진 메시지가 정부 여당과 분명히 이제 각이 섰다는 걸 갖다 이제 보여주기도 했지만은 네. 그것과는 별개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 자기의 정치적 존재감을 만들어준 사람들이 다 반여 또는 문 이런 지지 여론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저희하고 노선이 같은 거 아닙니까? 다만 이제 저희 당에 들어오느냐 뭐 직접적으로 뭐 연대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천천히 이제 생각해볼 문제인데 내년 정권 교체를 위한 범야권 외연 확장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네. 윤 총장이 그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저희로서는 고무적이죠. 네. 고무적이라고까지 말씀을 해 주시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 일시적으로 그런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가 실제로는 국민의 선택을 못 받은 케이스가 많죠. 가깝게는 뭐 아직 뭐 현재 진행입니다만 안철수 현 대표도 그렇고요. 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그러셨고 고건 전 총리도 그러셨고 한때 이제 국민의 여망을 일시적으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네. 국민을 대표한 이 소위 대권에 도전한다고 하는 문제는 좀 성격이 다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더 국민적 검증을 받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아마 이 전자에 얘기하셨던 그런 분의 뒤를 따라가게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추이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와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